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요섭이와 사랑이의 중국 리포트. 여기는 항주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절강성 항주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절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9학번 김요섭. 저는 중국 정부장학생으로 선정되어 1년간 절강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김사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언론을 전달해드림으로써 현재 중국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중국을 좀 더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중국의 모습과 유학생활 중에 보고 느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요식업 판매 총수입이 2조 8,765억 위엔, 한화 약 460조. 우리나라 1년,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시면은 이제 요게 8월 달까지만 그렇단 말이죠. 8월 달까지만 9, 10, 11, 12, 4개월 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협회 강준현 회장 같은 사람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수준이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이제 들어섰고, 사람들의 요리에 대한 소비관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 밖에서 식사하는 현상은 더더군다나 이성화, 일상화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운영의 표준화, 배송의 공장화, 규모와 관리의 과학화, 적합한 영양과 위생, 건강,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 등이 이미 도시 대중음식의 소비 주체가 되었고,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라오샹지 부회장 이 속종헌이라는 사람은요,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서 보았을 때 중산층 가정은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는 비중이 점점 적어졌고, 중국 중산층 집단이 확대됨에 따라서 패스트푸드도 거대한 증가 공간이 현재 존재한다. 굳이 제가 분석해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 가운데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입맛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거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심하죠. 어디 가서 잘 못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 먹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은. 중국 사람들 그런 건 없거든요. 한국에 와서 음식을 먹어봐도 중국 사람들 꺼려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에 대한 중국 사람들은 호기심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문제는 공간은 열려 있으니까 문제는 적절한 시간 활용과 이런 시장의 변화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한 지역의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면 패스트푸드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종류의 패스트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 치킨이면 치킨, 한 종류. 그걸 10,000명으로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즉 아파트 밀집 지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또 아동 숫자가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5,000명당 하나의 패스트푸드점 운영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진단을,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요리협회 회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배달업계의 흥행은 동시에 모든 패스트푸드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의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패스트푸드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양 패스트푸드 기업들의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토속 중국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여기 뭐 공항이나 웬만한 데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라오샹지하고 쩐꿍푸라고 합니다. 이 쩐꿍푸 같은 경우, 라오샹지는 고향 냄새를 풍기면서 약간 고풍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 쿵푸는 이소룡을 연상시키는 로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패스트푸드 업계는 이런 문제점과 변화 단계를 겪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중국 국내 브랜드는 겸허하게 서양 패스트푸드의 발전 경험을 흡수하고 배워야 한다. 총량 확전과 동시에 중국 패스트푸드의 발전은 구조상 여전히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게 2018년 중국 패스트푸드 70강 가운데 차트에 여전히 서양 패스트푸드가 제1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서 서양 패스트푸드는 계속 앞서 나가는 동시에 끊임없이 현지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라. 그래서 중국 패스트푸드 기업과 중국식 패스트푸드에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 얘기하냐면 맥도날드의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벤치마킹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맥도날드의 감자튀김하고 빵, 콜라, 배송 등 이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작은 생태 시스템으로 창조를 했답니다. 맥도날드가. 그렇게 해서 현지화 전략에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맥도날드가 초기 진출했을 때 KFC 진입장벽이 맥혀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한번 믿으면은 계속 거기만 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자기 믿음을 강화하는 거죠. 거의 미신 같은 건데 내가 고른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자기 스스로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FC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높으니까 중국 내에서 맥도날드가 처음 진출했을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맥도날드는 KFC 아성을 못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규모로 따지면 맥도날드가 훨씬 크거든요. 전체 규모로 놓고 보면. 근데 중국에서만큼은 맥도날드가 KFC한테 맥을 못 쳐요. 그죠?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는,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스템 자체를 작은 생태 환경 시스템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어필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패스트푸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생태 고리를 창출해내는 데는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배워라.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저 왼쪽 윗그림을 보시면은 한참 공사 중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서안의 대한탑입니다. 대한탑은 당나라 때 가장 큰 사찰이었어요. 소유기의 모델인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실제로 당나라 때 승려인 현장이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이 인도에서 돌아와가지고 주석했던 머물렀던 절이 저 대한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불경을 강론을 합니다. 대한탑 절에서. 그런데 그 강론 때 현장의 제자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강론을 듣고 토론을 하는데 현장 스님의 제자라고 하는 설도 있고 현장이 그 사형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이제 같은 동문인데 나이가 좀 적으니까 우리나라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현장 스님 제자라고 합시다. 그 스님이 원측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 이론에 해박하신 분이에요. 이 원측 스님이 현장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규기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 스님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신라 스님이고 민족 차별을 당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오리지널 경전을 강론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 원측 스님을요. 그래서 원측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장안에서 그 당시 이제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안에서 기억력이 제일 좋은 사람 하나를 수배를 합니다. 뭐든지 들으면 그대로 기억하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강론하기 하루 전날 강론 장소 지하에다가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고
강론을 듣게 하고는 강론이 끝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원칙 스님한테 들은 거를 녹음기 틀듯이 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강론이 끝나자 그 다음날 원칙 스님이 주석서를 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 역사상 최초의 도청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원칙 스님은 귀국하지 않고 그 중국에서 열반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흥교사라고 하는 장안에서 조금 서안에서 조금 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흥교사라는 절에 가면 원칙 스님의 사리탑이 있습니다. 이 대안탑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었죠. 그러던 것이 한 10수년 전에까지만 해도 대안탑 주변이 거의 형편없었어요. 거리가. 그러던 것을 지금 대안탑 주변을 개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왼쪽 중앙쯤에 보면 빨간 건물 있잖아요. 보이세요? 거기가 KFC예요. 저거 하나만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 주변 개발 비용을 전부 다 KFC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왼쪽 아래에 있는 저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왼쪽 아래에 저기 당나라 거리예요. 대안탑 주변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기 불야성입니다. 지금 이름이 불야성. 24시간 저렇게 개방을 해요. 그 가다 보면 주변 곳곳에 KFC 있어요. KFC가 저렇게 현지화 전략에 성공함으로써 적절한 장소에다가 영업점을 달라 그러면은 고르면은 시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냥. KFC를.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저기 한 1km 가까이 되는 불야성 거리 내에 KFC, 저 북문 말고도, 저 2층짜리 말고, 1호점 말고도 2호점, 3호점, 여러 개가 이제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KFC 거의 난공불락이죠. 그래서 KFC 성공 사례는 늘 시안 대안탑 개발, 저게 현지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중국산 패스트푸드 기업들이 여전히 서양의 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보다 열등한 조건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빠른 발전 속도를 유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개의 브랜드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수천만 개에 달하는 취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올해 한 해만 총 매출이 65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지금 많죠. 그러니까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그 종업원이 얼마나 많이 창출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중국의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심화됨에 따라서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심화 확대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2019년에 요식 소비가 국내 소비 시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주력군으로 떠오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전국 음식점 수입은 4조 6억 위엔, 우리 돈으로 65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꾸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에 제가 미스터 피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상해 고집을 하다가 아주 큰 실패를 봤죠. 그죠? 엄청난 실패를 봤습니다. 기업이 막 흔들릴 만큼 실패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지방에서 중앙으로, 지방에서 이름을 얻고 성공을 하고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서 뉴스에 타고,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호감도를 올리고 그 성공을 기반으로 그것도 확실하게 자신이 있을 때 중앙으로 가야지, 뭐로 중앙으로 갑니까? 왜? 지방의 웬만한 도시 인구들도 다 500만, 600만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명예촌민으로 있는 사마천 고향인 섬사성 한성시 인구만 55만 명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100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컨설팅하는 만약에 패스트푸드 업계가 있다 그러면은 치킨집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한성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성시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치킨집을 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사마천 광장 쪽에다가도 하나를 들어간다든지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맣다고 보는 거 인구가 55만 명인데 포항시만 한데요. 포항시 인구인데. 거기 가서 독점을 해보세요. 한번 55만 명 가운데에서 우리 패스트푸드가 하나가 들어갔다고 하나가 들어가서 55만 명 소비자를 갖고 있는데 몇 개를 넣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기업인들 모시고 갈 때마다 여력이 되시면 지금 여기다가 좋은 일 좀 하세요. 좋은 일 좀 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요즘 돌아가지고 이제 왜 광장 들어서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상하천 광장 들어서는 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좀 이따 보실 겁니다. 그죠? 중국 전통 공예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택일사 종일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발음을 저이성 종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평생 동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장인 정신이 새로운 기술, SNS 기술하고 IT 기술하고 만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이제 도약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숏클립은 무슨 용어냐 그러면 짧은 동영상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 SNS 상에서 유행하는 5분짜리 이내 짧은 동영상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런 전통 공예를 입고 있는 장인들의 모습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나감으로써 100만 명 이상의 팬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현상들에 주목한 국가가 이런 장인들에게 전통 공예, 그다음에 전통 문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오래된 기술 이런 장인들을 기술적으로 IT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죠? 이런 점은 우리도 충분히 그죠 국가 정책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인들은요 일을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정교하고 살아있는 작품이 나온다. 망공출세화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평생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전통 수공예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하고 접목을 함으로써 양질의 이제 컨텐츠를 창출하는 방송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양질의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스타로서 장인들이 등장함으로써 그리고 그 스타들이 성공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런 쪽도 직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왜? 이제 수익 모델이 보이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도 항상 그랬잖아요. 무슨 무형문화재 하는데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맨날 그런 뉴스만 우리는 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그 기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젊은 애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 애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을 배울 사람 하면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기술을 배우는 그런 선순환 형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뉴스가 상당히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대 생활하고 전통 수공업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저런 숏클립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는 플랫폼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오프라인을 통해서 달마토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국 사마천 학회의 목표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 봐도 옛날에는 책을 내던 저자들이 밥도 못 먹고 사는 지식인들이 세고 셌거든요. 당장 저부터도 이제
못 먹고 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플랫폼이죠, 그죠? 하나의 정거장으로 모아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창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제공을 통해 역으로 경제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게 그런 단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최근에 광고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광고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 아픈 광고가 뭐냐면 밀리의 서재입니까? 전자책 있잖아요. 책방에 가도 이런 책 없습니다 하고 책방 가지 말라고 광고하는 책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요. 참. 거기 보니까 뭐 김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은, 공지영 뭐 다 모델로 이게 어디야 버스에다가 이만큼 사진에다가 광고하고 다니고 온통 광고 그걸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책을 쓰는 사람들이 책 읽지 말라고 책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책 쓰는 사람들이. 그건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 쓰는 사람들의 탈출구가 종이책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통 수공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대 기업, 즉 과학기술하고 만남으로써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돌파구가 생기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옛날에 삼국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전통 공예점을 한번 북경에 있는 백공방이라고 하는 전통 공예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네로라 하는 1급 공인들이 직접 제작하는 고난도의 공예품들. 맨 끝에는 부스가 있는 거구나. 중국의 고대 전통과 최신 트렌드가 이렇게 하면은 장인의 손을 빌어 다양한 작품들로 탄생한다. 털로 만드는 건가 이게 다? 两味中药材，这不是用虫子做的吗？不是， 아 여기 삼국지 인물들 다 있네요. 웬만한 인물들은 예. 이거 유비, 관위, 관우, 장비. 장비. 맞아요? 또 이봐. 对对对，这是刘备，后边是 관위, 和张 정페이. 飞。 공방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밀가루로 만든 삼국지 인물 인형. 위, 촉, 오, 삼국의 수장은 물론 주요 참모진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에 보셨던 비오노라고 하는 요 유리 같은 거는요, 그림을 안에다 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꼬부라진 붓 같은 걸 뾰족한 이제 그 대신 단단한 붓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넣어가지고 안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2022년까지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2019년 제4회 중국인 공정 최고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에서 중국 유인 우주비행공사 총설계사이자 중국 공정원 원사인 주건평이라는 사람이 2022년 전후로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실시할 것이며 우주정거장의 단기 규모는 100톤으로 3명이 상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가 왔습니다. 제 유튜브 가운데 요겁니다. 무려 중국의 우주과학기술에 관한 동영상은 4개나 올라와 있으니까 제 거 2개하고 원종호 선생 2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